살아가다 보면 큰 소리로 화를 낼 때도 있고 통곡하며 울 때도 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도 있고 넋을 놓고 멍하니 상실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허탈함에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는 책 이야기, 책 읽는 라디오 별하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관점을 바꾸고 통찰을 일깨우는 심리학자 이성경 작가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따뜻한 말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다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 문득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을 잃었을 때, 작은 실수에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질 때, 인간관계가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한마디, 힘이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힘든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전해주는 그런 말이지 않을까요? 이 책에는 마음의 체력을 길러주고 내 삶을 지켜주는 말,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장면들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나만의 삶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이 여러분께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따뜻한 말, 책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비하면 아주 작은 슬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슬픔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슬픔을 중심으로 성장한다. 골프공 하나를 평범한 유리컵에 넣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제법 묵직한 골프공이 컵 안을 빙빙 돌아다닙니다. 무게가 쏠리기라도 하면 유리컵이 금세 기웁니다. 이제 이 골프공을 1리터짜리 물통으로 옮겨봅시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며 바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 금방 그 존재감은 시들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골프공을 대형 생수통에 넣어봅시다. 골프공은 작은 물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슬픔은 이 골프공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슬픔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에 슬픔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느새 나를 괴롭히던 슬픔이 마음속 어디에 있는지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래전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슬픔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었나요? 물론 그 당시에는 나를 크게 흔들어 놓았던 사건이지만 지금은 아닐 겁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로이스 톤킨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슬픔과 성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에는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타고났으며 여러 가지 고통이나 방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성장한다는 특성을 말합니다. 마치 작은 묘목이 결국에는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실현 경향성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봅니다. 최근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 왕은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문구를 새겼다고 하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세요. 세월이 지난 뒤 그 고통은 내 마음의 그릇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무 뿌리의 영양분이 가지 끝까지 도달하려면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많이 흔들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흔들림을 통해 더욱 멋진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기에 채울 수 있다. 다른 누군가가 되어서 사랑받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미움받는 것이 낫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순위를 달고 태어납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한 명은 평생 첫째로, 나머지 한 명은 평생 둘째로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더 좋은 경제력,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체력,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며 다른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기준에서 서로 다른 조건을 부여받아 자신만의 출발점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조건들이 눈에 밟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부분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키가 컸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머리가 좋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돈이 많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합니다. 주변에 더 잘생기고 예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우울과 불안함에 휩싸이게 되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커져서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특별히 거부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어느 한 기준에서 최고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다른 기준에서는 최고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미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권력까지 욕심내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언제나 더 잘난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따라잡았다고 해도 다시 내 앞에 또 다른 사람의 뒷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만 조금 바꿔보면 됩니다. 마라톤을 할 때 오랫동안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리기 위해서는 앞에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선두를 달리는 사람은 뒷사람이 언제 자신을 따라잡을지 몰라 내내 노심초사하며 어려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삶을 잘 살아가려면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 가면을 쓰는 것보다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완벽함에 다가가는 방법이 됩니다. 커트 코베인의 말처럼
다른 사람이 되기보다 나로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 미움받을 수 있음에도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꿈꾸는 것을 주저하는 나에게. 생각이 인생의 소금이라면 꿈은 인생의 사탕이다.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 한 뉴스의 문화 초대석에 출연한 이효리 씨에게 앵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명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살지만 잊히기는 싫다.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가능하지는 않은 이야기 아닌가요? 만약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말문이 턱 막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효리 씨는 담담하면서도 명료한 어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능한 것만 꿈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현명한 대답에 앵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또래의 많은 친구가 대통령이나 우주 비행사를 꿈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는 꿈일지라도 그때는 진심으로 대통령이나 우주 비행사가 된 나의 모습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뒤에는 무엇이 되겠다는 꿈보다는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일념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회 구성원이 되면서 모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꿈에 대한 생각도 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승진, 사업 성공을 희망합니다.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직 꿈을 꾸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나요? 꿈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 실현하고 싶은 희망과 이상, 그리고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세 번째 뜻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꿈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기 어려운 것일까요? 저는 꿈을 주제로 강의할 때 태양에 대한 비유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매일 하늘에 떠올라 우리를 밝게 비춰주며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면이 닮았습니다. 두 번째,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걸어가면 4천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도 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19년이면 도달하기 때문에 어쩌면 완전히 불가능한 거리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1억 5천만 킬로미터만큼 멀리 떨어진 것이어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안 되거나 나이가 많거나 지금 삶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꿈꾸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꿈을 꾸지 않으면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꼭 꿈에 도달하고 꿈을 이루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저 멀리 있는 꿈이 나의 지친 하루에 제법 따사로운 햇살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른한 주말 오후를 더욱 포근히 감싸줄 수 있도록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당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때로는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헬스 용어 중에 3분할이라는 운동 루틴이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부위를 3등분하여 3일 주기로 보통 첫째 날은 가슴과 팔, 둘째 날은 등, 셋째 날은 하체를 운동하는 루틴입니다. 매일 다른 부위를 운동하기 때문에 첫째 날 운동한 부위는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한두 시간 운동 이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의 휴식이 주어지는 셈이죠. 몸의 회복을 위한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손상된 근육 조직이 휴식을 통해 회복되면서 더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휴식이 없는 운동은 노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 쓰는 일을 쉬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하면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심리적 소진이 발생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 쓰는 일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닌 회복이자 성장의 시간입니다. 제가 야근이 없는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닐 때에는 매일 저녁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 매일 새벽 2, 3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잠시 눈을 붙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6개월 정도는 열정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일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점점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결국 일에는 휴식이 필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한창 쉬고 있을 때는 주변에 열심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 도태되어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멈출 수 있는 용기입니다. 멈춰야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천천히 점검할 수 있고 보완할 기회가 생깁니다. 잘 멈춘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잠을 잘 때는 잠을 푹 자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볼 때는 영화에 빠져드는 것이고 춤을 출 때는 내 몸의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억지로 걷지 말고 멈춰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마음 편히 멈추는 것이 회복이자 성장의 시간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인생의 출발선에 선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늙어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떠올리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래서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나이가 들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수전 손택은 뉴욕 지성계의 여왕이자 대중문화계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린 작가 겸 평론가입니다. 사회문제, 전쟁, 정치, 인권 분야에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며 행동하는 지성인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을 써왔고 그들이 돈과 명예를 거머쥐었음에도 두려움 속에 늙어가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청년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고 중년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사실이며 장년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수전손택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 늙어감은 성장함으로
또 성숙함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리아 그랜마로 알려진 유튜버 박막래 할머니는 1947년생입니다. 과일 장사, 가사 도우미, 공사장 백반집, 식당 등을 하며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지금은 구독자가 120만 명에 달하는 거대 유튜버로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손녀딸의 제안으로 유튜브라는 우연한 기회가 인생에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고 싹을 틔운 사람은 박막래 할머니 본인이었습니다.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로 뽑힌 적이 있는 에이미 커디 교수는 만약 당신이 어떤 훌륭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인 척 하세요. 그런 자격이 생길 때까지 계속 그런 척을 유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삶의 모습이 지금 내 삶의 모습과 다를지라도 꿈꾸기를 멈추지 마세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꿈꾸고 이미 꿈을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경험해야 하는 여행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성가시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곤 합니다. 자녀가 말썽을 피워서 애가 타기도 하고 회사의 팀원이 일 처리를 잘못해서 머리가 아프기도 하죠. 일상 속 문제 또한 틈틈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말을 안 듣는다든가 화장실 변기가 막힐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골칫거리라고 부릅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골칫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습니다.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던 미주리 대학 심리학과 캐넌 쉘던 교수와 동료들은 사소한 골칫거리 문항을 개발합니다. 무려 11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물건을 잃어버림,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움, 반려동물을 돌봐야 함, 날씨가 맘에 안 듦,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걱정됨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문항들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내용도 많습니다. 결국 일상 속 골칫거리들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사소한 문제들이 나의 마음을 수시로 괴롭혀서 스트레스가 된다고 느껴지면 곰돌이 푸 속의 이 일화를 떠올려 봅시다. 어느 화창한 날 곰돌이 푸가 나무에 기대어 꿀단지를 퍼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말썽꾸러기 호랑이 티거와 겁많고 소심한 돼지 피글렛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곰돌이 푸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어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싸움을 말리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곰돌이 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을 내려놓고 그저 꿀단지 속 꿀을 먹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티거와 피글렛의 말다툼을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취급합니다. 곰돌이 푸는 골칫거리를 문제가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갈 하나의 경험으로 대한 것입니다. 삶을 매 순간 풀어야 하는 문제로 대한다면 참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골칫거리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여행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에도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운 수학 문제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풀어내기보다는 그저 지나가도록 바라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작지만 즐거운 도전을 쌓아가는 것. 어렸을 때는 넘어지는 게 겁이 나지 않지만 어른이 될수록 넘어지는 것에 두려움이 있어요. 한 프로그램에서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는 중년의 여성을 가르쳐주는 유재석 씨의 모습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전거를 배우려니 막막함을 보이는 여성분에게 유재석 씨는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뒤에서 잡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하다 보면 결국에 돼요. 핸들을 컨트롤하듯이 내 두려움을 컨트롤하세요. 그의 말처럼 우리는 어른이 될수록 도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심리과학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어렵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MBTI 성격 유형 검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MBTI는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심리검사 도구로 총 4가지 코드를 부여하는데 이 중 2번째 코드가 도전과 두려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2번째 코드로 부여되는 감각형과 직관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각 S형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경험에 의존하는 유형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 직관 N형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특징이 있어 새로운 시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도전이라는 단어에는 직관형이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격적인 특징은 20세까지는 50대 50으로 비율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30대가 되면 경험에 의존하는 감각형이 60%로 높아지고 40, 50대에는 70%로 높아집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기보다는 이미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나이를 이유로 자꾸만 미루고 있는 도전이 있지는 않나요? 도전은 어려운 것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보다 먼저 오는 도전의 첫 번째 뜻은 정면으로 맞선다입니다. 작고 가볍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유익하고 뿌듯하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렇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정면으로 맞서 보세요. 작지만 즐거운 도전이 쌓여야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유재석에게 자전거를 배운 중년 여성은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새로움에 도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해왔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자신을 탓하는 생각과 말이 아닌 자신에게 관대하고 따뜻한 생각과 말이 필요합니다.